여러분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 경제 포커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일주일 만에 저희 좀 찾아오셨는데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뭐 그 법 개정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지금 뭐 어제 본 청문회를 보니까 뭐 청문회도 역시 상황이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네. 경제가 좋아져야지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텐데 그렇죠.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좀 전부 다 주식시장도 좀 빨간색을 좀 해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주가는 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핵심 원자재를 막으면 국내 산업도 속수무책이 되겠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4년 전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히토류 전쟁이 붙었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상당히 무역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이 결국은 손을 들었죠. 그러면서 중국과 합의를 해서 다시 히토류를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생산하게 됐고, 우리도 사실 일본하고 잠깐 소부장, 소부장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불화수소를 전부 국내에 국산화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역시 이래서 독립을 해야 된다, 소부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점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소부장이. 네. 결국 원자재를 어디서 갖고 오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원료를 어디서 들여오느냐.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밀가루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 그냥 명동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야? 뭐 이렇게 네. 이럴 정도로 놀라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짜 원자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 느끼게 됐고, 그쵸.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1사분기, 그러니까 1사분기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무역에 적자라는 거죠. 네. 수출은 많이 했는데 무역 수지는 적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2월을 제외하고는 1, 3, 4월이 다 적자라는 겁니다. 왜?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무역도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드는데 MBC에서 그런 실험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네. 중국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가정집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쓰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하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면 어떡할까? 그런 프로그램을 네네.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우산, 네. 신발,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산은 100% 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부분이고 네. 네네. 신발도 장화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심지어 TV도 볼 수 없어요. 네. 왜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요. TV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한 52%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들의 한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느끼실 겁니다. 네. 웬만한 거 뭐 좀 사시다 보면 네. 뒤에 원산지 표시 보면 중국제 뭐 많이 그렇죠. 보실 메이드 인 거고요. 차이나. 네. 여러분들 식당 가서 드시는 여러 가지 김치도 중국제가 그렇죠. 있고 네. 하다못해 배추는 국내산인데 네. 고춧가루는 중국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핵심 원자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왜 이 첫 번째 뉴스로 삼았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들렸다가 일본을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셔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먼저 온다. 그럼 쿼드 가입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 또 중국과 우리가 좀 이 전 정부는 좀 가까웠으니까 네. 과연 중국과 좀 더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 문제도 상의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그다음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금 현직이시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그 야당 측 그 정치 패널 하시는 분들은 주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도 한 20일 된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5년 하신 분한테 다 물어보고 가야죠.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반면에 네. 또 그 여당 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들 이쪽 그 보수 측 패널들은 하는 말씀이 아마 그동안에 그 중국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북한하고 도대체 어떤 평화 협상을 했는지 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마 그런 걸 거다. 뭐 이런 트럼프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 만났을 때 트럼프가 제대로 바이든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줘서 인수인계 도대체 안 뭘 해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을 거다. 뭐 그러니까 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대만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TSMC가 있어서 완전 반도체가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강한 국가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일본은 또 지정학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네. 아마 미국에서는 이 3국을 전부 다 아우르는 아마 정책을 가지고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나올 게 쿼드에 군사동맹인 쿼드에 가입하라든가 네. 아니면 반도체 동맹을 만들 테니 전부 들어오라든가 그 적정하게 중국과 이제 거리를 떨어지게 하려는 정책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속수무책이다. 근데 중국이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중국 분들이나 중국 정부 당국에서 절 아마 출입금지 입국금지 시킬지도 모르겠지만 네.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했을 때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한령이라는 거 내려갖고 관광객들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사드 때는 수입도 안 하고 뭐 네. 수출도 안 하고 이런 우리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도 자기네 나라 국익에 반하게 되면 뭐 동맹이고 아니면 우정 어린 국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네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그 어떤 일을 벌이건 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정치도 먹고 사는 문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중국에서만 원자재 수입하는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 수입 다변화 얘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들었어요. 이게 누가 했던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입 다변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주로 일본하고 네네. 미국에서 다 수입해 오니까 이 미국하고 일본에 치인다. 그래서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유럽,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가격이 싸고 운반비가 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동안 많이 들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지도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들여오려다 보니까 중국이 코로나로 전부 통제하는 바람에 자동차 공장이 잠깐 섰던 적도 있었죠. 네. 결국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는 무역을 하더라도 가까운 중국입니다. 당연히 원가도 싸고 물류비도 싸기 때문에 해야 네네.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첫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출은 늘어났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수치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원자재 급등이 큰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요.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수입 다변화를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횡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최근에 있었던 횡령 사건인데요. 우리은행과 관련된 614억 원 횡령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우려하던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그 거래가 재개됐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네. 연초에 정말 있었죠. 떠들썩하게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계양전기에서도 그렇죠. 그 횡령 네. 사건이 있었죠. 그 이제 연이어서 이제 일어났죠. 그다음에 네. 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 정도 횡령한 사건도 연초에 있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엔 이제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그것도 차장급 직원이 이분은 또 2015년에 우수은행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도 탔다는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614억을 횡령했는데 이거를 거의 10년간 은행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시죠? 네. 11번의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이런 큰 금액이 횡령이 밝혀지지 않았다. 감독, 감사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까지 지금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왜 일어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한때 우리나라가 횡령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적이 언제냐면 네.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직후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네. 2007년 8년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이거 말고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외환위기,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때도 아마 그 캐나다에 대출해준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뇌물 받고 1,000억을 대출해주는데 사실 1,000억 초과되면 이사회 사항이고 1,000억 미만이면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950억인가를 맞춰서 부실 대출을 해줘서 캐나다인 우리 교민한테 그 건설 사업하는데 PF 자금 대출해줬다가 아마 떼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한 5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 무슨 현상까지 일어났죠? 우리 새로운 용어도 생겼잖아요. 네. 영끌.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맞네요. 사야 된다. 네네. 영끌이라는 작전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무슨 투자를 하시죠? 코인, 사실 주식. 네.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주식을 제대로 모르고 야 친구가 뭐 했다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해서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네네. 아 이제는 횡령을 하더라도 한 몇백억 해야지 어차피 뭐 10년 20년 살 거 뭐 크게 해먹고 말아야지. 네네. 뭐 이런 도덕적 해이 상태가 이제 뭐 한탕주의 문제가 되는 같은. 거죠. 한탕주의가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되는 사회가 지금 된 거죠. 네.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바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왜? 그 바로 그 집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유 이제 포기해. 나 모르겠어.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살겠어. 네. 그래서 요즘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그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한 10명 정도 질문하면 학생들 3명은 네. 건물주요. 그렇죠. 건물주보다 더 높으신 건물주가 높으신, 되고 싶다는 네, 게 젊은 사람들의 불로소득으로.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이게 진짜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집값 올랐죠, 물가 오르죠, 취업도 어렵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대학도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대학도 이제는 정원이 꽉 찬 게 아니라 정원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학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원도 이제 남아 돌아가요. 네네. 이걸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좀 더 경쟁이 아니라 좀 사회를 좀 안정시켜서 정리하는 좀 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그 지난번 횡령 사건 어스템 횡령 사건 처음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도 네. 앞으로 이런 사건 계속 터질 거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암시해 주셨죠. 예, 네. 이거 다시 한번 전부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이거 이 정도 사건이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을 것 같아요. 대부업체에서도 몇십억 단위 횡령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 네,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런 사건들이 왜 생기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됐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사회적인 이 전환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사회적인 분위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네. 이제 전환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전환기가 됐잖아요. 네. 더군다나 올해는 또 무엇까지 있죠? 내일 모레라고 표현하는 너무 가까운가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네. 정말 크게 두 번의 전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또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또 있게 되니까 그렇네요. 이 전환기가 되는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약간 소홀한 틈을 타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또 생길 수 있다고 좀 봐요. 큰 사건들이. 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구청 공무원이 100억대를 횡령할 정도면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그 기관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다 다시 한번 제대로 현재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회계법인들도 회계 감사했는데 2억도 아니고 600억 횡령을 몰랐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네. 감독원도 10년 10년 동안 동안. 11번을 하는데 몰랐다? 네. 이거 또 말이 안 되고 자체 감사 기능은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도 가장 신뢰성을 먹고 사는 시중은행이 네. 이랬다는 맞습니다. 것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네. 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그 대우각성 정도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렇습니다. 개혁이 있지 않으면 네. 앞으로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관련자만 엄청 문책할 게 아닙니다. 네. 2015년에 이분한테 금융감독위원장 우수 직원상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관련자만 문책할 상황이 아니라 기관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철저한 좀 개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분위기가 좀 조장을 하는 느낌도 있다라는 말씀. 거기에 이제 사회 전환기, 정권 교체기가 도래하면서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런 횡령 사건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우리은행과 관련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좀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행원의 역할인데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좀 벗어나고 저버리는 이런 행동 때문에 더욱더 이제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사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 한번 좀 이 헤드라인만 한번 보시죠. 빅스텝 예고, 나스닥 폭락, 네. 해킹, 비관론까지. 와, 네. 제가 이 뉴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해서 지금 한 2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 날 시작해서 네. 지금 5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2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그 걱정되는 점이 이거예요. 뭐 해킹, 비관론, 나스닥 폭락, 빅스텝 예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데 네.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현역 육군 대위가 네. 비트코인을 받고 북한에 우리나라 그 전자정보통신 지휘망을 해킹할 수 있도록 뭐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간첩 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받으셨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네요.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 말고 지금 또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가도 지금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쓰겠다고 이제 했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약점을 자꾸만 올려주는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사실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공공 통화로 쓰겠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공용 통화로 쓰는 나라들은 다 제3세계 국가들.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가들, 네. 현재 정권의 정치인들이나 행정 능력 갖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국가들이 네. 주로 비트코인을 네네. 공용 통화로 쓴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최악의 범죄죠. 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성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지네요. 국당국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통신망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군하고 연결되는 통신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나거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통신망을 북한이 해킹해서 들어가서 다 보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 정도가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정말 심각한 건데 네. 그런 범죄에 비트코인이 대가성으로 주어졌다. 네. 그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범죄에. 우리가 보통 무슨 엠번방 사건만 해도 정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말씀하시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데 네. 이거는 국가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국가 안위라는 것은요 많은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활용되기 비트코인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뉴스에 올린 그 네 가지 뭐 빅스텝이니 해킹이니 비관론이니 뭐 나스닥 이니 뭐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법, 근데 특근법 다 전자 화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가상화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가 이런 범죄에 잘못 활용될까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가장 문제성이 우리가 지금 탈중앙화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네. 결국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좋은 건데 나쁜 쪽으로 활용이 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계속 돈은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를 그쪽으로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칼을 네. 잘 쓰면 이 칼은 정말 맛있는 요리와 음식을 맞아요. 만들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을 찌르고 하면 흉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같은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이 기회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좀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스스로 만약에 잘못된 거래가 있다거나 할 때는 정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비트코인이 지금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떨어지면 올라갈 때도 있는 법이죠. 그렇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맞습니다. 네. 그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적정한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체력에 맞는 내 그렇죠. 경제적인 체력에 맞는 투자 네.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리파이 해킹 소식 또한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까지 내놓으면서 사중고를 겪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여기에 위원님께서는 일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스스로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정 능력을 좀 키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스위스 이 게이트 그룹 간에 좀 그런 모종의 거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아시아나항공이 좀 고소를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현 경영진은 배임 혐의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네.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장기 납품권을 준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또 전환사채를 또 사줬다는 그런 거 거예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된 거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내식 공급을 한 50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몇십 년으로 해버렸는데 네. 이 기내식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어이고, 그러면 맞네요. 고가의 기내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내식 뭐 어디 갈 때 줍니까? 장거리 여행 갈 때 주잖아요. 제주도 갈 때는 물만 주셨는데 요즘엔 물도 안 줘요. 이제는 아마 줄 겁니다. 이제 풀려서 그렇죠, 물 정도 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죠. 기내식 공급사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상 조업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수천 번씩 뜨고 내리던 비행기가 수십 번도 안 되고 고객도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다 해제가 돼서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정리를 해 보면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 박상구 회장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그 기내식 공급하는 것을 계약을 좀 잘못했다. 따라서 이 배임 혐의로 이제 공모해서 한 거라고 이제 고발을 하신 건데 아무튼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내게 아닙니다. 기업은 영원하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그 SK의 그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에 엄청 공감합니다. 옛날 SK 최정희 회장님께서 기업은 영원한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좀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뉴스를 삼았는데 아시아나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될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도 앞으로는 이런 그 철저한 공정한 경영이 좀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고요. 내일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좀 아까 발표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받았는데 지금 그걸 미처 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임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으로 또 고소를 당한 배삼구 전 이제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는 불공정 거래라는 낙인이 조금 찍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아시아나항공 좀 주주분들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짧게 나머지 부분들 기사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공매도가 전문가들이나 시민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해서 막 지금 막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그 폐지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는 후원금이 엄청나게 답지했다는 거예요. 많은 개미들이 응원 전화를 해주시고 그 정도로 그 개미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데 이 공매도가 그 국제적인 그 표준화에서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조차도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새로 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정과제 이번에 나온 거에도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것 같아요. 다만 시기는 언제 할 거냐, 네네. 바로 다시 재개할 거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좀 개선해서 할 거냐, 네. 이거 차이인데 공매도는 아마 시작된다. 다만 언제 할 거냐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다음 뉴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식약처에서 식약처. 지금 네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광고를 점검해봤더니 이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지금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무려 과장 광고가 212건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샘플로 올라온 그 광고 한번 잠깐만 좀 기사 좀 올려봐 주시면 여기 보면 네. 뭐 탈모는 탈모 완치라고 돼 있어. 이거 완전 과장 광고죠. 그렇죠, 과장이죠. 완치는 그 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 광고에 좀 속지 마시고 네. 제대로 된 광고를 좀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려 212건이나 적발됐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기미 없앤다. 뭐 탈모 완치된다. 제 주치의 선생님 말씀은 탈모는 완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저한테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네. 뭐 이렇게 케어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이 원인이 네.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거니까 고기 사서 드시고 잘 쉬라고, 전반적인, 몸의 순환을 잘 네. 시키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십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네, 맞습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과장 공개에 속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뉴스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계감은 필요하나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또 일각의 시각이고요. 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장 광고에 너무 휩쓸려가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또 마지막 기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수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